저는 변경희 교수님 발표를 위한 발제 자료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해서 좀 앞으로 30년이 지난 장애인 고용이 앞으로 어떻게 좀 가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양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제3의 물결을 안 읽고 대학을 졸업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3의 물결을 읽다가 끝까지는 못 읽었고요. 잠이 엄청 와요, 그 책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지금 2차 물결이 앞으로는 정보가 자본을 대체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보가 자본적 가치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리면 그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정보가 자본적 가치를 띠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미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생명공학 같은 이런 쪽에 발달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 중에 없어질 직업도 있고 또 이런 발달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 초중고생들한테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전에는 연예인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은 유튜버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는 줄게 돼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 우려하고 있어서 우리 미국의 유명한 이런 IT 기업 창업주들은 벌써부터 로봇센이 데이터센이 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걷어서 직업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로 소비를 하게 하자 하는 이런 주장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해 볼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염병이죠. 우리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제가 집이 원래 고향이 지방이라 1년에 명절이나 경조사에서 못 타도 KTX를 5번 이상은 타는데 올해 한 번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감소할 추세에 들어갈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더 피해가 커지겠죠.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사라질 일자리하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먼저 구분하고 그걸 우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 인구 측면에서 장애인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2015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 인구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였는데요. 89년에 처음 장애인 등록을 받을 때는 장애인 종류가 6가지였습니다. 중복장애를 포함해서 6가지. 그 다음에 11가지로 늘어납니다. 2000년경에. 최근에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포함해서 16가지입니다. 근데 이 2015년의 연구는 이 16가지 장애인 유형을 이제 특정 지어서 89년에서 2014년까지의 등록장애 인구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인구 집단 수준으로는 감소세가 되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 지금 장애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장애 범주에 들어오면 장애 인구 자체는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올해 장애인 개발원에서 발표한 장애 통계 연보에 보면요.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40%가 고령장애인. 일반 인구에서도 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 인구 중에서도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래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장애 노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중증 장애인의 업무 처리 능력,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향상됐습니다. 저만 해도요, 2000년 이전에 이메일을 못 썼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려면 웹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옛날 그 하이텔 천리안 그 시절에 메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면 이메일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메일하고 교신을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이메일 주고받는 거라든가 문서 편집기 활용하는 거라든가 과거에 비하면 장애인의 직무 능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보조공학이 발달해서 다른 장애 유형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 처리 능력이 늘어난 만큼 장애인의 직업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된다. 2차 산업, 2차 노동시장의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노무직 중심에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직업이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거리였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적성, 흥미,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그거에 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회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직업훈련의 양태도 지금 직종을 딱 찍어서 그걸 딱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도 물론 뭐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향상된 보조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직무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그래서 통합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직종을 선택할 때 함에 있어서도 새로 생겨난 일자리 중심의 이런 직종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걸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애인 고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워크 앤 디서빌리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잡을 구해주려고 하지 말고 커리어를 구해주라고. 우리가 뭐 미래 산업의 어떤 일자리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설거지 뭐 접시 닦는 일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렇게 훈련하고 알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다닌 학교 구내식당은 그거 설거지 다 자동으로 했어요. 그냥 다 먹은 식판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돌아가면서 물에 퐁당 빠뜨리고 못 먹을 거하고 먹을 거하고 식기를 자동으로 구별해서 식기 세척기가 세척한 다음에 건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일자리가 이제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 일자리도 서비스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뭔가 IT적이고 뭔가 인공지능적인 이런 일자리들이 장애인에게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성준 총장님. 하 총장님은 지금 현재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세상이 변하는 저는 뭐 변경희 교수님 발표를 위한 발제 자료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해서 좀 앞으로 30년이 지난 장애인 고용이 앞으로 어떻게 좀 가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어떤 교양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제3의 물결을 안 읽고 대학을 졸업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3의 물결을 읽다가 끝까지는 못 읽었고요. 잠이 엄청 와요, 그 책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본이 지배하는 지금 2차 물결이 앞으로는 정보가 자본을 대체한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보가 자본적 가치를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온라인에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리면 그게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정보가 자본적 가치를 띠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미래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뭐 생명공학 같은 뭐 이런 쪽에 발달이 세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직업 중에 없어질 직업도 있고 또 이런 발달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이 또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한때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 초중고생들한테 네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예전에는 연예인이 많았대요. 근데 요즘은 유튜버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게 되면 나중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신하고 정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숫자는 줄게 돼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걸 우려하고 있어서 뭐 우리 그 미국의 유명한 이런 IT 기업 창업주들은 벌써부터 로봇센이 뭐 그 데이터센이 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걷어서 직업이 없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걸로 소비를 하게 하자 하는 이런 그 주장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생각해 볼 게 빼놓을 수 없는 게 감염병이죠. 우리 일상을 참 많이 바꿔놨습니다. 제가 집이 원래 고향이 지방이라 1년에 뭐 명절이나 경조사에서 못 타도 KTX를 5번 이상은 타는데 올해 한 번도 못 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이 감소할 추세에 들어갈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취약한 장애인에게 더 피해가 커지겠죠.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대에 사라질 일자리하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를 먼저 구분하고 그걸 우리 장애인 고용 정책의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 인구 그 측면에서 장애인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요. 2015년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 등록장애 인구가 2012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의 그 연구 결과였는데요. 89년에 처음 장애인 등록을 받을 때는 장애인 종류가 6가지였습니다. 중복장애를 포함해서 6가지. 그 다음에 11가지로 늘어납니다. 2000년경에. 최근에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포함해서 16가지입니다. 근데 이 2015년의 연구는 이 16가지 장애인 유형을 이제 특정지어서 89년에서 2014년까지의 등록장애 인구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 인구 집단 수준으로는 감소세가 되는 게 맞겠지만 앞으로 지금 장애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장애 범주에 들어오면 장애 인구 자체는 늘어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 인구의 노령화입니다. 올해
장애인 개발원에서 발표한 장애 통계 연보에 보면요.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40%가 고령장애인. 일반 인구에서도 장애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 인구 중에서도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미래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장애 노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빼놓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중증 장애인의 업무 처리 능력, 이거는 과거에 비하면 많이 향상됐습니다. 저만 해도요, 2000년 이전에 이메일을 못 썼어요. 예. 그때 당시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려면 웹 방식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옛날 그 하이텔 천리안 그 시절에 메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면 이메일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웹메일하고 교신을 하면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이메일 주고받는 거라든가 문서 편집기 활용하는 거라든가 과거에 비하면 장애인의 직무 능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보조공학이 발달해서 다른 장애 유형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 처리 능력이 늘어난 만큼 장애인의 직업도 좀 다시 살펴봐야 된다. 2차 산업, 2차 노동시장의 노동집약적이고 단순 노무직 중심에서 조금 더 다시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직업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직업이 과거에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일거리였는데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적성, 흥미, 또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그거에 일로 연결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등교육 기회도 많이 줘야 되고요. 또 직업훈련의 양태도 지금 직종을 딱 찍어서 그걸 딱 훈련시키는 그런 방식도 물론 뭐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식보다는 향상된 보조공학 기술을 활용해서 직무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라든가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이라든가 그래서 통합적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길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직종을 선택할 때 함에 있어서도 새로 생겨난 일자리 중심의 이런 직종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걸 훈련할 수 있는 그 장애인 고용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워크 앤 디서빌리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잡을 구해주려고 하지 말고 커리어를 구해주라고. 우리가 뭐 미래 산업의 어떤 일자리 이렇게 해서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나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 분들한테 이런 설거지 뭐 접시 닦는 일 이런 것들을 과거에 이렇게 훈련하고 알선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제가 다닌 학교 구내식당은 그거 설거지 다 자동으로 했어요. 그냥 다 먹은 식판 그대로 올려놓으면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돌아가면서 물에 퐁당 빠뜨리고 못 먹을 거하고 먹을 거하고 식기를 자동으로 구별해서 식기 세척기가 세척한 다음에 건조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일자리가 이제 생기고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 일자리도 서비스업 중심이고 그다음에 뭔가 IT적이고 뭔가 인공지능적인 이런 일자리들이 장애인에게 갈 수 있도록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성준 총장님. 하 총장님은 지금 현재 세상이 변하고 있고 그 세상이 변하는 와중에